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요건 사실을 좀 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올해 이제 여기 계신 분 다 대부분 내년에 이제 그 본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1회 때부터, 1기 때부터 이제 쭉 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그 종합반이나 이런 걸 쭉 해서 해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게, 실력으로 가져가야 될 게 요건 사실론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또 살 붙이는 거는 교과서로 하고 뭐 하면 되는데, 그 요건 사실론이란 큰 틀, 그 틀을 짜놓으면 좀 공부하기가 쉬워지고요. 그 틀이 없으면은 하여튼 굉장히 좀 헤매고 공부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를 많이 느끼고 봐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도 실패하고 결국은 혼나고 뭐 하여튼 개인지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히면 그때 붙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런 수험생들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또 너무 길게 하면은 기본서 강의나 하면 거의 똑같은 강의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간략하게 한 2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할 것만 정리를 해서 그거를 암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지에 현출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오늘 요령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건 사실론이 요건 사실을 외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 플러스 사례풀이 구조죠. 사례풀이 구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그러면은, 이게 되면은 일단은 사례형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록형, 그 다음에 선택형도 마찬가지로요. 선택형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뭐 문제를, 오지선대형이잖아요, 오지. 그래서 이 중에서 꼭 보면 2개까지는 골라낸단 말이에요. 그죠? 1, 2, 3, 4 걸러내고 한 2개 있는데, 항상 찍으면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많이 느꼈죠, 그죠? 꼭 지금 자기가 찍는 게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이 선택형도 찍을 때 이 요건 사실 구조를 알면요, 찍으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특히 뭐 사례형 같은 게 당연히 요건 사실을 알아야 되고, 특히 기록형 같은 거는 요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같이 공부하게 될 기회도 갖게 되고 그럴 텐데, 기록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요건 사실에다가 사례형이랑 맞춰가지고 풀이하는 방식을 배우면요, 굉장히 수월하고 쉽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난 어떻게 써야 되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임대차다. 오늘도 곧 하겠지만, 임대차에서 이제 뭐 여기서 뭐 갑이 임대인이고 임차인한테 임대차가 하여튼 기록형이나 사례형에선 출제 가능성 1위예요. 거의 뭐 채권자 취소권 2개 합쳐가지고 거의 얘네 둘이 1위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온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차 사례 풀다 보면 막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막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만약 얘가 임대인이다. 그리고 임차인한테 임대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는데, 과연 사례형의 답안을 어떻게 쓰고 기록형의 여러분들이 기록형 답안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요건 사실과 사례풀이 구조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요건 사실이다. 목적물 반환 청구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겠지만 미리 한번 해보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요건 사실이요. 이제 요건 사실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사실이 요건 사실이에요. 임대차 종료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부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 대부분은 좀 많이 배웠죠. 이게 부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는 임대차 계약에는 목적으로 이거 부인하면 이게 인정이 되면 부인은 자동 배척되기 때문에 사례나 기록형에서는 부인은 쓰는 게 아니에요. 부인은 쓰는 게 아니고 항상 항변이 들어가는데 항변은 항상 자백을 하고 항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백.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자백하고 항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백 플러스 항변. 그러면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항변하는 게 뭐 있느냐. 임대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많이 거의 지금 1학년, 2학년,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겠지만 임차인의 항변이 뭐 있냐 그러면은 제대로 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했고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그래서 뭐 있냐면 이것도 앞잡다 가지고 동유 해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외워요 수험가에서. 그래서 별게 아니라 동의하고 유치권 행사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의 임차인이 행사하는 것은. 그래서 동의항은 뭘로 행사하느냐? 그럼 여기서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까지 나는 그 목적물 반환 못하겠다. 그 다음에 부매청,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매수 대금, 그 다음에 지매청이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서 그거 받을 때까지 난 동의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필요비, 내가 이 임차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했으니까 또 유익비를 지출했으니까 이걸 받을 때까지 나는 돈을 못 준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틀. 그러면 이제 이게 항변이 나왔으면은 이제 또 이제 재항변, 임대인이 재항변하는 게 나타나요. 재항변. 재항변은 이제 포기특약에서 나타나요. 좀 이따 할 거니까요. 그대로 보면서 할 거니까 이 부매청이나 지매청은 여기서 이제 포기특약이라는 게 나타나요. 포기특약. 포기특약이 재항변으로 역할을 하느냐. 그럼 포기특약은 원칙적으로 여기서는 무효인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 포기특약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한테 유리할 땐 유효가 돼요. 이때 재항변의 역할을 해요. 임차인한테 유리할 때는 유효하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로 재항변하면 이 부매청, 지매청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포기특약 때문에. 그다음에 필요비, 그다음에 필요비나 유익비는 포기특약이 있으면 이 포기특약은 완전히 유효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유효한 재항변이 돼요.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틀을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틀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가 나왔어요. 사례가 나왔으면은 이제 쭉 읽고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례형 쓸 때도 요걸 목차를 그대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그래서 갑의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성립. 그래서 청구권이 성립돼서 청구 권리 근거 규정을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해서 요건 검토해가지고 저렇게 1, 2, 3을 쓰는 거죠. 1, 2, 3 그대로, 이걸 그대로 있는 거를 그렇게 하고 포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적물 임대차 계획 체결하고 목적물 인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사안에 따라서 가분 인도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됐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의뢰 임차인의 항변, 그죠, 이거. 그래서 이제 임차인 의뢰 항변의 당부 이렇게 하는 거죠. 항변의 당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의리 동향으로 항변의 당부 해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증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례가 나오면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상물 매수청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도 또 요건이 있어요. 여기도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사안을 포섭 하나씩 그죠? 사안에 포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치권 항변하고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의 갑의 재항변 해가지고 당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사례형의 목차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재항변은 여기서 나타나니까 재항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기특약을 간단하게 쓰는 거죠. 1.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포기특약의 효력 유무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의 이거 여기 말고 다른 논점도 있지만은 사령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게 목차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체 사례풀이 구조를 알고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거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쓰냐면 대충 뭐 이거 썼다가 포기특약 썼다가 이거 썼다 막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례형을 쓰는데 사례형 이렇게 정식 목차를 쓰면 되고요. 이게 기록형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기록형도 이건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고의 이제 기록형 원고죠. 원고의 피고 누구에 대한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 이렇게 해서 뭐 청구에 관하여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 청구권의 성립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차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록형 쓸 때도 목차를 쓰지 않고 대부분 막 그냥 뒤죽박죽 장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그대로 현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임차 목적물을 인도해줬습니다. 셋째 임대차가 종료돼서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해가지고 소결해가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뭘로 들어가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록형 아직 공부 안 했나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그럼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장과 반박. 그럼 예상되는 주장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그럼 예상되는 주장에서 그렇다면 예컨대 뭐에서 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서 동의항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 뭐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기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가지고 예상되지만 여기서 이제 요걸 뭐 인정하고 동의항 인정돼 부매청에 대해서는 뭐 포기특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박이 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차만 좀 바꿔놓으면은 기록형하고 저기 사례형과 기록형이 이렇게 요건 사실 큰 사례풀이고죠.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만 정리해 놓으면요. 그럼 어떤 사례가 나오든 어떤 기록형 문제가 나오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정답에 가깝게 그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서 특유의 이제 특유의 여기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하는 것이 어떠한 판례를 써라. 하는 게 들어가겠죠. 판례를 써라. 이렇게. 그럼 그 판례를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쭉쭉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걸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 요건사실론의 일정한 틀을 잡아놓으면요. 사례형 기록형이 거의 완비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러면 살 붙이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살 붙이기로. 그러니까 그 살 붙이는 거는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판례를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어떤 목적의식 없이 여러분들이 책만 그냥 쭉쭉 읽으면 쭉쭉 까먹잖아요. 그죠? 남는 거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죠? 그냥 읽는 족족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항상 틀을 일단 잡아놓고 거기다 자꾸 맞춰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본시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본시험하고 이제 법전협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 법전협 시험을 보는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니까는 그럴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틀을 짜놓고 그 다음에 그 판례들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대입시키고 그래서 하는데 이 난이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 기초 그죠? 여러분들이 이 기초가 쌓여 있으면은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 다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기본이 이제 이게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공부할 때 이맘때 이제 겨울방학 때 올라와서 공부할 때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1월 2월 달 동안 이제 그 내년 3월이니까 이제 학교 가니까 그 전에 잘 기본 이렇게 그 요건사실론 요거만 잘 정리하고 소송 절차
민사소송법 소송 절차 이거만 잘 정리하고 가도 1년 동안 충분히 그러면은 아주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없이 그냥 막연히 공부하고 가면 또 1년 동안 헤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목표 위주로 짧은 시간이지만 2회 동안 이 사례풀이 구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는 거기 노트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요건 사실론 해가지고 최대한 저기 축약해 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래서 책으로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저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요건 사실론 암기장이라고 한 거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일단은 이제, 오늘은 요건 사실로 암기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가서 암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건 사실로 암기장을 봐도 되고 그냥 이 본문을 봐도 되는데 그래도 형식상 여러분들이 한번 해야 되니까 그 이 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흐름만 좀 해야 될 거예요. 흐름만. 이것만 해도 두 타임으로 다 할 수 있을런지 그 시간이 빡빡해요. 그래서 하는 방식은 이렇게 틀을 짜고 이런 목차를 한번 잡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틀 짠 것까지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노트 1페이지 그 부분부터 이제 쭉쭉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오늘은 그래서 권리 근거 규정을 할 거고 내일은 반대 규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면은 그래서 노트 1페이지를 봐보세요. 노트 1페이지. 그러면 노트 1페이지에 그게 이제 총 구조인데요. 모든 민사법 전체 사례 풀이 구조인데 그래서 원고가 있고, 그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보면서 노트에다 자기가 얼마큼 알고 있나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원고는 항상 원고는 피고한테 뭘 주장하잖아요. 이게 권리 근거 규정이죠.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들을 주장 증명하게 돼요. 주장 증명. 그 말은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도 해야 되고 증명도 해야 된다. 그죠? 권리 근거 규정에. 그게 여러분 민사소송법 때 주장 책임, 증명 책임 대충은 배웠죠. 그죠? 그래서 원고가 책임이 있어요. 그걸 주장 증명 못하면 원고가 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피고는 부인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항변으로서 반대 규정이에요. 반대 규정. 반대 규정의 요건 사실들을 주장 증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고는 지지 않게 해서 주장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항변이에요. 항변. 요게 항변이고 요거는 주장이죠. 주장. 그러니까 권리 근거 규정의 주장과 항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큰 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1, 첫 번째로 그러니까 답안지도 1,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 주장 증명에서 쓰고 온 거고 둘째로 반대 규정을 쓰는 거죠. 반대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처럼 요게 지금 목적을 봐. 요게 근거 규정이잖아요.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고 요게 반대 규정이고 항변, 그다음에 재항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차도 그대로 1, 2, 3 쓰는 것처럼 그죠? 항상 1, 2는 기본이에요. 근거 규정과 항변. 그죠? 시험 문제 딸랑 하나 나오는 건 없어요. 이렇게 거의 주장과 항변이 같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둘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반대 규정에서요. 먼저 권리 근거 규정에서는 크게 우리 뭐 채권적 청구권 그죠?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 파트, 물권 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크게 나오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 채권 강론이에요. 채권 강론에 보면은 첫째 약정 채권, 그죠? 약정 채권 14개에서 이번에 15개로 갔는데 약정 채권 그래서 여기서 매매 임대차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14개, 15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임대차, 매매 소비대차, 돈거 준 거요. 소비대차, 임대차, 도급. 시험 문제는 뭐 요거 4개 이외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도급. 그 중에서 임대차가 제일 1등. 그 다음에 매매, 도급이 2등. 뭐 이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소비대차는 그냥 문제로 나오고 거기서 전형적인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처럼 사례풀이 구조 짜고 목차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안 있을 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정 채권, 그 다음에 법정 채권.
그럼 약정이 없으면 법정 채권으로서 3개가 있죠. 3개. 그죠? 3개. 그래서 사무관리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부당이득하고 불법 손배를 정리하는 거죠. 부당이득, 불법 손배.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 채권 강론에서는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불법도 안 나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사례를 풀어야 된다. 이걸 잡아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 강론에서 이제 우리의 청구권의, 채권의, 그죠? 대표적인 채권적 청구권의 유형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론에서 이제 채권 총론에서 나오는 권리 근거 규정의 대표적인 게 체불이죠. 채무. 이렇게 세 번째로 해버리면 체불 손배, 그죠? 불법 손배, 체불 손배. 채무 불이행 유형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불법 손배에 대응해서. 그 다음에 목차대로 하면 채권자 대위하고, 채권자 대위, 5번째 채권자 취소, 그 다음에 6번째 연대 보증 채무, 그 다음에 양도, 채권 양도,